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부터 공무원 9급 과학 저랑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왜 이렇게 뒤에 앉아 계세요? 잘 안 보이세요? 되도록이면 좀 앞쪽으로 앉아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PPT가 이 앞쪽이 좀 밝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도 잘 안 보인다는 제가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중간에 좀 물어봐요. 일단 우리 오늘 총 8차시죠. 그러니까 8일 동안 8주 동안이죠. 8주 동안 해가지고 물원, 하원, 생원, 지원까지 해서 우리 과학을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혹시 이과, 그러니까 학교 다니실 때 이과가 아니라 문과였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거의 대부분 과학을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조정 점수가 잘 나오는 이점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대학교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꼭 이제 모든 영역이 아니라 물리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어느 한 영역을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한 2과목은 내가 수능 칠 때도 했는데 2과목만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점수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이제 수준을 좀 맞춰야 될지를 해서 여쭤본 거고, 일단 오늘 우리가 할 게 물리거든요. 물리는 크게 3가지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촬영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물리는 크게 이제 3개의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교육과정이 개정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2020년 고3들도 2015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공무원 과학도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내용이 조금 이제 변동이 생겼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과학과 수학, 사회가 이제 곧 과목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아까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큰 1단원 역학과 에너지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시간이 되면 큰 2단원의 물질의 정기적 특성까지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5시간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쉼 없이 5시간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은 오늘은 또 첫날이고 하기 때문에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이때까지 수업을 하면서 항상 일찍 맞춰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보통 더 늦게 맞췄으면 맞췄지. 근데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 드릴 거고요. 제가 수업 진행되는 거를 좀 보고 조금 쉬는 시간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재를 펴주시고, 교재는 4페이지죠. 거의 대부분 과학을 선택을 하신 분들은 여학생분들은 화생을 공부를 하셨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좀 약한 부분이 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문제를 요령만 알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바로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내용 같이 공부하고 문제도 같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큰 1단원 역학과 에너지에서는 힘과 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어느 쪽이든 방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빠르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속력과 속도는 같은 말은 아니죠. 같은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와 변이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동거리는 뭘 이동거리라고 하나요? 실제로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자, 그래서 지금 왼쪽 편에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보면 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출발점을
A로 두고요. 도착점을 C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A와 C까지의 최단 거리는 이렇게 쭉 직선을 그으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길이 이쪽으로 안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쪽으로 해서 둘러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동을 한 거리는 경로 1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동을 했으므로 이동 거리고요. 가장 최단거리로 연결을 해서 위치의 변화를 따지는 것이 바로 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자가로 자동차 운전을 해서 가면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일들. 그게 바로 이동거리와 변위 차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서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를 나타내고요. 변위는 위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남학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100m 가고 50m를 백해서 왔기 때문에 총 150m의 이동거리가 생겼죠. 그러나 출발점에서 도착을 한 지점까지의 위치 변화를 보면 50m의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동을 한 거리, 변이란 위치의 변화, 처음 하고 도착한 지점 사이의 거리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동거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속력, 변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속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수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피타고라스 해서 3, 4, 5 요거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뭐 A에서 C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이동 거리가 A, B, C라면 총 7m가 되죠? 그러나 변이는 5m가 된다.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그림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력과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속력은 일단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이동 거리가 있느냐로 계산하는 것이 속력이에요. 그래서 V는 T분의 S, 시간분,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로 나타냅니다. 속도는 걸린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위치 변화가 있었느냐 해서 V는 T분의 S. 여기는 화살표는 방향이 있는 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글자가 잘못됐죠? 속력이 아니라 속도. 속력과 속도의 가장 큰 차이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속력을 스칼라량, 그 다음에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벡터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건 속도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힘이다. 그러면 내가 똑같이 10N의 힘을 줬는데 이쪽으로 10N 힘을 줬을 때 하고 이쪽으로 10N 힘을 줬을 때 하고 결과가 어때요? 다르죠. 그럼 이거는 방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뭐다? 이 힘은 벡터량이다. 그래서 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면 벡터량이 되는 거고, 방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크기적인 물리량만 갖고 있으면 스칼라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어느 방향으로 간 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속도는 방향이 중요하다. 왜? 위치의 변화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 단위를 보시면 단위는 어때요? 똑같죠? 시간의 단위는 우리 보통 어떤 시간 단위 쓸 수 있어요? 시간, 세컨, 초 단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닛, 분 단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워, 시간 단위가 있죠. 그 다음에 거리 단위는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미터. 그 다음에 킬로미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작은 걸로 가보면 뭐 센티미터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까봐 지금 어차피 문제풀이반이나 다른 뭐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반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정리를 안 해요. 기초반이기 때문에 요건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1분은 몇 초죠? 60초.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 그럼 1시간은 몇 초? 3600초가 되는 겁니다. 거리 1km는 몇 미터죠? 1000m. 1000m. 1m는 몇 센치? 100cm.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센티미터 단위 나오는 거는 잘 없어요. 그리고 분 단위 나오는 것도 사실 잘 없습니다. 요런 단위들은 잘 출제가 안 돼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초 단위, 미터 단위. 그 다음에 킬로미터 단위 한 번씩 나올 때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의 보통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KMS 해가지고 이 단위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이 단위가 공이 몇 개 차이인지 좀 헷갈린다 싶을 때는 거의 대부분 99.9%가 공 3개 차이입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 헷갈릴 때는 우리가 찍을 때도 공 몇 개? 3개를 찍으시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왜냐하면 센티미터 단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시간 단위와 미터 단위. 그럼 예를 들어서 5m/s다. 그러면 1초에 5m를 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0km/h면 1시간 동안 10m를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단위를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많이 쓰는 단위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단위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속력을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진짜 뭐 성적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학교를 다니는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평균값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때라 하면 되나? 어쨌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는 사실 평균 점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변화는 크게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총 이동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느냐. 그리고 총 이동하는데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이동 거리. 중간에 빨랐든 느렸든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 얼마만큼 시간 동안 총 얼마나 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공부하실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 나 이 문제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래프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문제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시간과 이동 거리에 관련된 그래프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렇지만 직선은 아니에요. 만약에 직선이라면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5, 10, 15, 2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야 직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곡선의 그래프가 나왔죠. 시간에 따라 변화량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평균 속력을 알고 싶은데 P점에서부터 Q점까지의 평균 속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P와 Q의 사이에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 접선을 하나 이 선을 그어줘요. 그러면 이 선에 기울기가 생겼죠. 이 기울기가 바로 P에서부터 Q까지의 평균 속력에 해당이 돼요. 평균값이라는 거죠. P에서부터 Q까지.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계기판을 딱 봤어요. 지금 6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네. 그러면 그 순간의 속력은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그 지점, 예를 들어 요 P라는 지점에서 계기판을 봤다면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으시면 돼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력입니다. 그렇지만 순간 속력은 문제 출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P점과 Q점 요 사이에 평균 속력을 알고 싶다면 P점과 Q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된다. 그럼 만약 0초부터 출발해서부터
Q점까지의 평균 속력을 알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균 속도도 마찬가지죠. 그래프를 보면 여기는 이동 거리죠. 속력. 여기는 속도니까 위치라고 돼 있어요. 이걸 변이라고 해도 뭐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어느 한 지점과 어느 한 지점, 두 지점을 그어주면 요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프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표겠죠? 뭐 시간에 따라 0, 1, 2, 3, 4, 5 출발했을 때 0이었는데 뭐 1분 지났을 때는 뭐 1km 두 시간 지났을 때는 뭐 10km, 3시간 지났을 때는 15km, 4시간 지났을 때는 뭐 22km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변화량이 지금 9, 5, 7, 1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 5시간 동안 이동을 했을 때 평균 속력을 혹은 평균 속도를 계산해라고 하면 5시간 동안 뭐 23km를 갔으므로 요만큼의 평균 속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한 4점 뭐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되면 딱 떨어지는 값을 많이 줍니다. 자, 그래서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알아보기 쉽게 다른 데서 좀 그림을 땄거든요. 우리 그림이 좀 너무 흑백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0초부터 5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계산을 하고 싶다면 5초 동안 5m를 갔으므로 1m/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 속도죠. 5m 갔다가 다시 3m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위치 변화가 2m이므로 5초 동안 2m를 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0.4m/s가 되겠습니다. 요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속도가 나오는데, 이 상대 속도는, 뒤에 우리,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할 때도 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까 나무가 막 뒤로 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사실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건 버스를 타고 있는 나죠. 그렇지만 난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왜? 난 버스에 앉아 있거든.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나무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대 속도를 따질 때는 뭐가 존재하냐면 나는 나무를 봤어요. 그죠? 그러면 난 나무를 뭐 한 거야? 관측한 거죠. 그래서 관찰자가 있어요. 관찰자.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나, 물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A가 본 B의 상대 속도를 계산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A와 B가 움직이고 있네요. 자전거를 타고 한 명은 달리고 있고. 근데 이 A라는 아이가 B를 본 거야. 그죠? 그러면 A가 뭐가 돼요? 관측자가 되죠. 관측자. 그리고 본 대상이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에서 뭘 빼야 되냐면 물체에서 관측자를 빼요. 그래서 상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니까 속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방향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는 방향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 거예요. 만약 내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쪽 방향은 당연히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방향 잡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화살표가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빠른 5m/s라고 하고 얘는 2m/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가 얼마로 보이겠느냐? 자, 그러면 물체가 지금 얼마죠? 5m/s고요. 관측자가 2m/s인데 방향을 내가 이쪽으로 한번 플러스를 잡아 볼게요.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했죠? 자, 속도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자, 방향 플러스 방향이에요. 빼기 관측자도 똑같이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면 5에서 2를 빼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는 얼마? 3m/s만큼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상대 속도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럼 반대로 A하고 B의 운동이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 지금 B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죠. 똑같이 얘가 5m/s, 얘가 2m/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방향을 이쪽 방향 플러스로 우리 잡았고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잡았잖아요. 그죠? 자, 물체에서 관측자를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체 마이너스 5m/s 빼기 관측자 플러스 2m/s.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7m/s 되죠. 그러니까 지금 A가 봤을 때는 B가 반대 방향으로 7m/s만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는 아닙니다. 그죠? 실제는 얘가 지금 빠르기가 5밖에 안 되죠. 그래서 상대 속도예요. 지금 방향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물체에서 관측자를 빼라 라는 규칙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규칙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뭐에서 뭐를 빼라? 물체에서 관측자를 빼는 거예요. 관측자에서 빼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 속도를 같이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등속 직선 운동이 나오죠. 자, 등속 직선 운동은 이 등자가 뭘까요? 같다는 얘기죠. 직선. 쭉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속이니까 빠르기도 일정하고 직선이니까 방향도 일정한 이러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똑같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아. 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빠르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지금 요런 물리 문제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전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해요. 그럼 그런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R자 힘이 0이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을 받은 운동이다, 안 받은 운동이다. 안 받은 운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하죠. 자, 여기 땅이 있어요. 여기 공이 있습니다. 공을 밀었어요. 그럼 떼구르르 굴러가겠죠. 그죠? 근데 굴러가다가 어떻게 돼요? 정지하죠. 왜요? 닿는 접촉면에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얘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얘를 방해하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을 받은 운동, 안 받은 운동. 안 받은 운동에 해당이 돼요. 이 R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물체한테 가해진 모든 합력을 R자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무슨 힘 받도록 돼 있어요? 중력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물체는 땅속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왜요? 얘를 또 반대로 떠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두 힘이 같아요. 그래서 얘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정지 상태죠. 그래서 정지 상태라는 말은 이쪽으로 가해진 힘, 이쪽으로 가해진 힘의 크기가 똑같아서 합했을 때 얼마?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합력을 우리는 알자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힘이 아예 작용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작용하긴 했지만 얘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했을 때 그 합이 0이기 때문에 결국엔 얘가 받은 힘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자 힘이 모든 힘들을 더한 합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기가 일정하다고 해서요. 사실 모든 운동이 이런 그 빠르기가 일정한 모든 운동의 알자 힘이 0인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등속 직선 운동은 알자 힘이 0이다. 자, 그러면 이런 등속 직선 운동에서의 그래프를 한번 따져볼게요. 사실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 그래프들이 나왔을 때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구나 정도를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간에 따라 위치의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위 시간 동안 일정한 양의 위치 변화가 있었고 일정한 빠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분의 위치 변화가 뭐였죠? 속도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즉,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 모양이 약간 1차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기울기 계산하는 방법이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X분의 Y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당 변화량이 똑같다. 즉,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시간 변화에 따라 속도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네. 그래서 등속 운동이고, 우리가 V는 T분의 S로 계산이 가능하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러면 S는 어떻게 계산하죠? 식을 조금 바꿔보면 VT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평균 속도에서의 요 그래프의 면적, 이 면적이 이동거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얼마만큼의 평균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이동거리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는 일단 T2라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위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평균 속도가 얼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항상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도 등속 직선 운동, 이런 그래프가 나와도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운동을 좀 볼게요. 자, 일단 가속도라는 말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운동은 힘을 받은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받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등속 운동에서는 힘을 안 주니까 빠르게 변화가 없었죠. 빠르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힘을 가게 되면 빠르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량이 바로 가속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 물체의 속도가 변했다, 혹은 방향이 변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속도 운동, 즉 힘을 받은 운동이다. 알짜 힘이 존재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장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요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여기에서
물체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다가 물체를 제가 손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자유낙하 운동이고, 빗면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도 속력만 변하는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가속도 운동. 왜? 무슨 힘 받으니까? 중력이라는 힘을 받게 되니까요. 요렇게 사실 작용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내려오는 면하고 이렇게 각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요렇게 자유낙하를 할 때만큼 중력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내가 이렇게 막 밀지 않는 이상 얘는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죠. 자, 방향만 변화된 게 등속 원 운동이에요. 근데 지금 그 등속이라는 말이 붙어서 등속이니까 빠르기가 일정하네. 그럼 힘을 안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등속 원 운동은 힘을 받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자, 등속 원 운동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원 운동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어떤 힘을 받을까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네, 맞아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운동 방향이 이게 원이다 보니까 접선 방향이 돼요. 그럼 움직일 때마다 운동 방향이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빠르기를 증가시키는데 힘을 쓴 게 아니라 힘을 받긴 받았지만, 구심력이란 힘을 받았지만 어디다 썼다? 방향을 변화시키는데 이 힘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의 변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 방향의 변화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변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진자의 운동 아니면 포물선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가속도를 볼게요. 너무 빠르세요. 근데 이 정도 속도로 해도 우리가 사실 제 시간에 마칠까 말까입니다. 놀랍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좀 볼게요. 자, 단위 시간이에요. 항상 시간이 중요해요. 운동에서는 보통 단위 시간은 얼마를 둔다? 1초를 둡니다. 1초. 이 단위 시간은 꼭 1초여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문제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지만 보통은 1초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 증가하거나 감소한 속도를 가속도라고 하는데 왜 증가했거나 감소했을까요? 뭘 받아서? 힘을 받아서. 자, 예를 들어 여기에 공이 있어요. 그런데 얘한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이쪽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쭉 굴러가고 있는 공인데 얘한테 힘을 운동 방향으로 더 준 거예요. 그러면 빠르기가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지겠죠. 근데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반대쪽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르기가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가속도가 바로 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는 방향과 동일하게 힘을 주게 되면 빠르기 증가하죠.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있는 거야. 근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빠르기가 감소하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속도에는 방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쪽을 플러스로 두면 이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가속도도 속도니까 방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가속도도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정리가 되어 있죠. 벡터에 보시면 가속도, 속도, 힘 이런 것들 전부 다 벡터에 해당이 되고 요 뒤에 운동량, 충격량도 나올 거거든요. 작년 2019년 지방직 시험에서도 이 운동량, 충격량과 관련된 그래프에서 수식을 정리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올해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아닌 문제 낼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가속도인데, 그러면 가속도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자, 이것만 보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식만 보면.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정지에 있는 물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5초가 지났거든요. 5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공이 10m/s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속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죠? 5초라는 시간 동안 총 얼마만큼의 속도 변화량이 생겼어요? 10만큼 변화량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1초 동안 얘는 얼마만큼의 변화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2m/s만큼의 변화량이 있었다는 거죠. 가속도는 s분의 1이 두 개이기 때문에 s분의 1이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요.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걸린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였느냐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가 10이었는데 뭐 15로 변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량을 5로 잡으면 되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5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델타는 변화량을 이야기하죠. 나중 속도에서 V0는 처음입니다. 처음 속도를 뺀 것이 바로 속도 변화량이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단위를 보면 미터/세커라고 세커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곱이 나오면 뭐다? 가속도의 단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 역시 속도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물리량이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가속도 운동에서의 1번 공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총 3개 공식이 나오는데 일단 1번 공식이에요. 자,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방향이 반대면 당연히 느려지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속도를 그래프상으로 나타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이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나오는데, 평균 가속도는 말 그대로 우리 평균 속도 했을 때처럼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중간에 변화량 상관없이 총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1초당 뭐 얼마만큼 변화량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거고, 평균 가속도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어떤 특정 구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서의 가속도를 계산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순간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 구하는 공식은 앞에 있었던 거랑 똑같아요. 앞에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 거 알아도 되고요. 요거 알아도 되고. 근데 저는 앞에 걸 더 추천하고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순간 가속도는 짧은 시간 동안의 가속도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속도와 시간 그래프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P점부터 Q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 P점에서부터 Q점까지 얼마만큼 속도 변화량이 있었는지를 이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울기를 계산하면 바로 가속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그럼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접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해지고 있어요? 완만해지고 있어요? 급해지고 있죠. 그 말은 가속도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쉬운 그림을 갖고 왔어요. 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자, 요거죠. 가속도 방향과 속도 방향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점점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속도를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 지금 30m/s에서 출발을 해서요. 10초 동안 40m/s로 변했습니다. 그럼 변화량은 10, 시간도 10초. 이렇게 해서 가속도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느려지는 거죠. 50이었는데 30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 게 어떤 거예요? 30이죠.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돼. 그러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마이너스 20. 그것이 10초 동안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m/s 제곱. 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등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요렇게 평균 가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만 보면 여기가 더 크죠? 그렇지만 여기는 증가하는 거고 여기는 감소하는 그런 가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속도가 이렇게 0보다 크다. 즉 운동 방향과 동일하다. 운동 방향과 동일하지 않다. 즉 마이너스 방향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두 개를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자, 가속도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빠르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증가하겠죠. 일정하게. 자, 그래서 일정한 가속도가 존재하고 만약에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한다면 가속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등속 직선 운동 안 되죠. 그러면 가속도가 여기 있어야 될 거예요. 0. 그죠? 근데 지금은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지금 올라간 어느 일정 높이만큼 직선을 그어준 겁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요때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그래프는 빨간색인데 요런 그래프를 제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1번과 2번 중에 가속도가 누가 더 커요? 1번이죠. 변화량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도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아래 면적은 뭐에 해당되죠? 얼마만큼 위치 변화가 있었느냐 혹은 얼마만큼 이동 거리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기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위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왔다. 직선의 형태가 나왔다. 그럼 이건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이죠.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값을 넣지는 않더라도 그래프들은 요렇게 세트로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가속도가 0보다 더 큰 등 가속도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나와도 마찬가지죠. 이게 딱 나오면 등 가속도 운동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 요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가속도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0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되겠죠. 일정한 값. 등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처음 속도가 V0입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10m/s, 뭐 20m/s 일정한 뭐 어떤 값이 있었겠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가속도니까 감소 계속 감소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뭐 될까요? 정지하겠죠. 정지. 자동차가 가다가
점점 느려지는 거야. 그러다가 멈추죠. 그게 여기에요. 멈춘 거예요. 자,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방향도 동일하게 계속 가속도가 작용을 하게 되면, 즉 운동 방향은 이쪽입니다. 근데 힘을 이쪽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빠르게 점점 느려지다가 정지했죠? 근데 계속 힘을 이쪽으로 주니까 정지한 이후에 계속 이쪽으로 힘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지한 이후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빠르기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은 물론 빠르기가 느려지긴 했지만 앞으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가 플러스 방향으로 계속 생깁니다. 정지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정지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위치의 변화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거리는. 자, 그렇다면 여기 정지한 지점, 요 T점 있죠? 요 T점. 여기는 가속도의 값이 0인가요? 지금 기울기를 보세요. 이 가속도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이 T지점에서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가속도도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변화를 보시면 위치가 점점 늘어나고 여기서 지금 뭐 했어요? 정지한 거죠. 정지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그려보면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죠. 아, 느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급해지죠. 아, 빨라지고 있구나. 반대 방향으로 빨라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자,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시죠? 자, 이제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룰 운동입니다. 등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죠. 얘가 이제 가속도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 뭘 받았기 때문에? 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가속도 크기가 일정해요. 그래서 등 가속도,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를 하게 되죠. 자유낙하 운동, 뭐 연지기로 이렇게 던져 올린, 수직으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 마찰이 없는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 운동, 이런 것들이 모두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지금 보면은요, 이런 운동들도 뭘 무시해야 돼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해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공식이 3가지가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3번째 건 잘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이걸 써서 문제를 좀 빨리 풀 수도 있겠지만, 제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공식은 기역과 니은,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우리가 아까 가속도 계산을 할 때 나왔던 공식을 정리한 것이 요 기역식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런 공식을 썼었거든요. 그죠? 이런 공식을 썼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AT는 V-V0가 되고요. V를 정리하면 V0 더하기 AT가 되죠. 네.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째 공식은 이동거리에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잠깐만요. 요걸로 하는 게 제 생각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그림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면적이 이동거리, 뭐 변이라고 했죠. 어차피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뭐 변이나 이동거리나 똑같습니다. 자, 요 면적을 계산을 하시면 이동거리를 계산을 하는 것이 되는데요. 다각형이니까 바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좀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V0 곱하기 T로 계산하면 됩니다. 요만큼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삼각형을 계산할 건데요. 위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뭐 해야 돼요?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죠. 절반이니까. 사각형의 절반이니까. 자, 그런데 가로와 세로의 값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T잖아요. 여기는 얼마냐는 거지. 여기는 V에서 V0를 뺀 값이에요. 자, 그래서 가로 세로를 곱하면 V-V0를 T하고 곱하고 이것을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요 값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서 나온 게 바로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기실 분도 계실 건데 우리 가속도 A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T분의 V-V0죠. 즉 다시 얘기하면 V-V0가 즉 뭐다? AT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식에서 보면요. 요거 이렇게 옮기면 AT고요. V-V0는 AT가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이 요 삼각형의 면적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좀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시는 게 오히려 훨씬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좀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식으로 계산을 하자면 요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을요, 양쪽을 제곱을 해서 만드는 게 요 식인데, 요 식은 지금 여기서 뭔가 빠져 있는 게 있죠. 시간이 안 나와 있죠. 네, 시간이 없죠. 시간을 이제 우리가 모를 경우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알고 얼마만큼 이동거리 있었는지 아는데 시간을 몰라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그래프 요 두 가지 그대로 또 나오죠. 이거는 사실 제가 이거를 우리 교재에 있긴 한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고 또 사실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학교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고 가속도를 알기에는 좋은 활동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굳이 아셔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조금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나중에는 또 이게 알려고 했을 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영원히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구간을 잘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요 1cm에 해당하는 구간, 3cm에 해당하는 구간, 5cm에 해당하는 구간, 7cm에 해당하는 구간, 점이 총 몇 개인지를 한번 세워볼게요. 각 구간들마다. 그런데 이 구간이라고, 이 점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구간이죠. 점의 개수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셉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간격이 총 몇 개가 나왔나요? 5개예요? 6개가 나왔죠. 네. 그러면 5cm 구간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눈치채셨겠지만 타점 사이의 간격이 이 각 구간은 모두 동일해요. 동일해요.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 거는 점을 찍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뭐 수레 같은 거에 시간 기록계 이런 테이프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레를 빨리 움직이게 하면 줄이 후루루루룩 풀려버리겠죠. 그러면 점 간격이 넓게 찍혀요. 그런데 천천히 가면 어쨌든 점은 여기서 일정한 이 장소에서 일정하게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동일한 타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지점에 계속 점이 생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의 개수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 타점 개수가 같으니까 그러면 시간은 모두 같네요. 각 구간이. 그런데 여기는 7cm 이렇게 넓고 여기는 1cm 되게 좁아요. 이게 이동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가 빠르다. 여기는 좀 느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60Hz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점을 찍는 진동수예요. 헤르츠라는 말은 1초라는 이 단위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1초에 60개의 타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타점은요, 60분의 1초라는 시간 동안 찍게 되겠네요. 한 개가 60분의 1초니까 60개 찍으면 시간이 1초 걸리는 거죠. 네. 이거 쉬는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학생들도 이해 못한 애들이 꽤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근데 6개니까 한 개 걸린 시간에 곱하기 6개를 해주시면 10분의 1, 즉 0.1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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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 다 동일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0.1초라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시간이 0.1초, 0.2초, 0.3초, 0.4초, 0.1초 단위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cm 같고요. 4cm 같고 또 1cm 같고 3cm 같고 5cm 같고 7cm를 갖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 변화는 누적량이기 때문에 계속 길이가 길어지고 있죠.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위치는. 요거는 변화량이니까 각 구간이 몇 cm인지를 나타낸 거고요. 자, 그럼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하게 될 때 각 구간의 평균 속도 0.1초 동안 1cm 같습니다. 자, 그래서 0.1m/s. 요거는 제가 굳이 안 적어 드려도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0.1초 동안 3cm를 갔어요. 그래서 0.3m/s. 자, 그 다음에 여기도 0.1초 동안 5cm 갔으니까 0.5m/s. 0.1초 동안 7cm 갔기 때문에 0.7m/s.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평균 속도를 계산했고, 그 다음 가속도가 뭐냐면 속도 변화량이죠.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0.2m/s입니다. 그죠? 근데 시간 단위가 얼마 걸렸어요? 이거 우리 시간 단위가 지금 0.1초죠. 자, 그렇게 해서 2m/s 제곱이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가속도를 계산해 보면 2로 모두 동일하죠. 아, 등 가속도 운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요 그림은 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운동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을 조금 연습을 해보면 V가 증가하고 있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 가속도 운동한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속도가 일정하죠. 등속 직선 운동. 여기 등 가속도 운동인데 여기하고 뭐가 다르지? 가속도 방향이 다르네요. 여기는 다시 등 가속도 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 아이들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 한 번도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었고 요거까지는 한 번도 요거 그 언급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요거 들어가기 전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